시간이 예, 돼서 제 예, 3부 그래요. 3부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그 김연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걸로 시간을 단축해서 하도록 할 텐데, 그 소형 화주 장기 운송 계약, 물류 대란의 대책은 공정이권에 대한 그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맡은 권오인입니다. 자, 김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제가 좀 발표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갖고 제가 가능하면 좀 빨리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이신데 첫 화면에 우리 그 고려대학교 교정입니다. 왼쪽하고 오른쪽. 왼쪽은 그 본관 도서관이고 오른쪽은 우리 법과대학 로스쿨 건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소형화주 장기 운송 계약하고 물류 대란 해소책 공정이권 이렇게 세 건입니다. 이건 이제 장영철 선장님이라고요. 우리 페이스북 그 친구인데 항의하시면서 이 참 사진을 정말 아름답게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기십니다. 바다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 해운 물류 조선도 이렇게 바다를 이용해서 아름답게 즐거운 그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형화주 장기운송 계약 체결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장기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장기운송 체결이라는 것은 화주가 이제 그 운송인에게 장기적인 물량의 제공을 약속하고 운송인은 또 장기간의 선박 공간의 제공을 이제 약속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선박이 부족해서 스팟 운임이 굉장히 높을 때는 그 전에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낮게 운임을 가져갔다면 화주에게 굉장히 이제 유리하게 되게 됩니다. 이같이 장기 운송 계약 체결은 운송을 안정화시키는데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기 운송 계약 체결은 그런 이제 경제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쟁법에서도 미국의 FMC가 그 관할하는 쉬핑 액트에서도 이 그 장기 운송 계약의 체결에서 운임을 낮게 해주는 것은 경쟁법 위반이 아니다 하고 해서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화주를 운임을 싸게 해주면 그 경쟁법 위반이 되거든요. 근데 장기 운송 계약 체결 서비스 컨트랙트는 괜찮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으로도 아주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상을 보게 되면은 특히 미주 화물의 경우에는 외항 전기선사의 20% 정도만 이게 이제 그 장기 운송 계약이 체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주 가는데 한 70% 정도 장기 운송 계약이 돼 있다. 따라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임이라든지 또 선복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스팟이 80% 정도 되어버리기 때문에 운임도 등락폭이 심하고 그 운송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그 발표 그 자료에 따르면은 연간 6,000 TEU 이상 화물을 가지고 있는 대형 화주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1%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중간청이 900 TEU에서 6,000 TEU까지인데 그 숫자가 한 5% 정도 되고 이 9,000 TEU 이상 그 이제 화주들 중형 대형 화주들의 그 화물 자체가 우리 운송인으로 봐서는 매출이 80% 정도를 이제 차지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35 TEU 주당 한 개씩 그 화물이 없는, 그러니까 선사와 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 한 주에 컨테이너 박스 20피트짜리 하나도 제공 못하는 화주들이 94%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형 화주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이제 매출은 한 20% 정도 차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선사의 입장에서는 숫자는 많고 매출은 적고 하니까 이 소형 화주들하고 그 이제 뭐랄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우선 계약을 체결할 그런 이제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량 자체도 적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스팟에 의존하는 운송 무역 문화가 이제 지속되고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HMM이 최근에 자료에 따르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제 그 대형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줄어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도 있지만 스팟 물량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작년부터 이제 무역협회 쪽에서 이 소형하주들이 장기운송 계약을 체결을 못해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장기운송 계약을 좀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걸 받아가지고 미국에는 어떻게 됐나 싶어서 미국 사정을 알아봤더니 그 미국 그 쇼핑 액트의 슈퍼스 어소시에이션 이런 단체는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화주척이 된다 이렇게 법에 또 되어 있고 그 HMM과 같은 경우에도 한 10건 이상 이런 즉 업종별 화주협회와 이제 운송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스 어소시에이션은 자기 협회 산하에 있는 아주 개별 화주들의 화물을 모아가지고 그 수량을 크게 해서 이제 HMM과 같은 이제 전기선사와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봄부터 이런 연구를 이제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에서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역협회와 이제 산자부에서 이걸 알고 작년 10월에 이걸 좀 공식적으로 좀 제대로 좀 한번 해달라 저 용역 의뢰가 와서 이제 뭐 저를 비롯해서 이제 그 이종덕 그 박사, 정문기 박사 그리고 좀 박영준 교수하고 해서 이제 연구 용역을 좀 심도 있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그림과 같이 이제 뭐 발표회도 하고 3번에 걸쳐서 업계의 의견을 또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의 계약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것이 이제 그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전기선사가 이 HM과 같은 전기선사가 업종별 화주협회가 물량을 가져왔을 때 과연 이 개별 화주는 물량이 안 되는데 업종별 화주협회가 물량을 크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과연 이게 업종별 화주협회가 말하는 만큼 그 많은 물량이 제대로 전기선사한테 이게 공급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의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MQC를 그 이제 그 확보하는 그런 이제 계약이 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약에 공급을 못하게 되면은 이 업종별 화주협회가 전기선사에게 이제 페널티를 내는 그런 약정이 되면은 전기선사들이 그러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장기운송 계약서가 이제 하나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별 화주협회의 입장에서도 전기선사한테 이제 그런 약속을 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이제 10개밖에 없는 걸 자기가 10개 화주를 통해서 그 박스 100개를 만들어 갖고 전기선사한테 1년에 100개씩은 주겠다고 했었는데 이 개별 화주들이 전부 펑크를 내 가지고 하나도 갖다 주지 않으면은 이제 업종별 화주협회가 전기선사한테 이제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별 화주와 이제 업종별 화주협회 사이에도 그 이것을 이제 담보하는 계약이 또 체결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업종별 화주협회와 또 개별 화주 사이에 이제 양자 사이에 이제 표준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업종별 화주협회하고 전기선사 사이에 또 장기 운송 계약서가 또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두 가지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그 약정서였었습니다. 그런 계약서를 만드는 작업을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계약서가 중요한 것이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여기 선사가 이런 그 화물을 이제 그 싣고 가게 되면은 여기서 선화증권이라는 것을 발행해야 이 화주가 그
선화 정권에 기해서 그 화물을 운송 중에 뭐 매각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수화인이 그 선화 정권을 가지고 운송물을 또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화 정권을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 전기선사. 그런데 운송 계약의 당사자는 이제 화주협회이기 때문에 화주협회에게 선화 정권을 발행해 줘서는 이게 작동이 되질 않는 것이거든요. 화주협회는 운송계약의 당사자지만 선화증권은 개별 화주에게 발행돼야 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업종별 화주협회가 전기선사에게 선화증권 발행을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은 전기선사가 개별 화주에게 선화증권을 이제 발행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 장기 운송 계약서에는 이 업종별 화주협회가 이제 계약의 당사자가 되지만 전기선사는 어필리에이터 뭐라 그럴까 자회사 형태로 선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계약서 안에 이제 그 약정을 이제 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뭐랄까 계약이 필요했던 것은 그러면 업종별 화주협회가 이제 펑크를 내서 그 MQC를 이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뭐 1년에 100개를 갖다 준다 그러는데 50개밖에 주지 못했다 그러면 운송인으로서는 50개 이제 그 공간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정을 확실히 받아야 되는데 업종별 화주협회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개별 화주로부터 구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개별 화주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전기선사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그런 페널티를 확실히 받는 무언가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행 보증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전기선사는 그 페널티를 확실히 받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그 법제도를 하나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게 개별 계약서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별 화주와 업종별 화주협회 사이의 계약이 이제 하나 필요한데 2조, 3조 등등에는 이제 그런 내용을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그 협회와 전기선사 사이의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종덕 그 박사께서 조금 토론 시간에 구체적인 설명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이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협회가 전기선사에게 MQC 일정한 수량의 화물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제도의 가장 큰 요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제 장기 운송 계약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운송은 개별 화주의 화물을 이제 포워더들이 받아서 포워더들이 전기선사에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은 프레이트 포워더들 즉 여기서는 이제 MVOCC가 되는데 MVOCC들이 물량이 없어져 버리니까 손해를 볼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를 만들 때는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우리가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하나의 조치로서 이 MVOCC도 전기선사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업종별 화주협회가 MVOCC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장기운송계약에 규정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화증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선사가 개별 화주에게 발행하도록 그러니까 개별 화주가 여기에 이제 송화인으로 기록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화증권이 발행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선화증권의 법리가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다음 이제 계약 위반 시 보장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증보험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기금 제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용역이 지난주에 끝이 났고 우리가 조금 더 해주기로 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미국에는 보니까 60개 정도의 그 개별 화주 업종별 화주 협회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예를 들면 HMM하고 10개 정도
업종별 화주가 우리가 설명드린 이런 소형 화주를 위한 장기 운송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이게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실행할 것인가가 이제 하나의 남은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종별 화주 협회를 한 10군데 정도 접촉을 했는데 한 2군데 정도가 후보로 나타났습니다. 후보로. 그래서 그 후보들하고 같이 이 장기 운송 계약을 한번 체결해보는 파이로팅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현재 이 물류 대란에서 뾰족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장기 운송 계약이라도 소형 화주들이 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은 조금이라도 화주들 물류란을 주는 것이다. 물류란의 해소를 도와주는 것이다 해서 정부도 이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파이로팅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운송 계약 체결이 지금 아까 그 최덕님 그 고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이 이제 운임이 떨어질 것은 거의 확실화되기 때문에 장차 1년이건 아니면 6개월이건 그래서 운송인들도 조금 낮은 가격에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또 화주도 마찬가지 아니냐 해서 지금 소형 화주 장기 운송 계약 체결은 지금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2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물류 대란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원인 같은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빠진 것 중에 제가 하나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대형선을 너무 많이 만든 게 아닌가. 그 12,000TU가 지금 가장 많이 그 선호된다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았는데 지금 우리가 2만 톤 이상 되는 대형 컨테이너선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12,000TU가 최적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2만 TU, 24,000TU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만 TU, 24,000TU는 파나마 운하를 통과를 못하지 않습니까? 파나마 운하를 통과를 못하니까 그게 다 미국 서부의 뭐 롱비치, LA 쪽에 집중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 많은 화물을 롱비치나 그 LA 항에 그 내려두게 되면은 과연 그 미국에서 그것을 막힘없이 잘 처리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뭐 12,000TU만 가지고 계속했다면은 LA나 미국 서부에 가던 화물들이 상당수 미국 동부에 갔다면은 지금 같은 물류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대형선의 그 건조 자체가 그 물류 대란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법학자로서 볼 때는 이 종합 물류 지금은 이제 그 수출자의 공장에서부터 수입자의 공장까지 그 상품을 그 이동해 줄 것을 이제 물류업자들이 약속을 해주는 것이죠. 해상 운송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포장도 하고 통관도 하고 그걸 모든 것을 이제 다 자기가 약속한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종합 물류에서 뭐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면 그 사고 난 구간이 해상이냐 그러면 해상 운송법을 적용하고 철도다 그러면 이제 그 뭐 CMR 같은 또 철도 조약이나 철도 관련된 법을 적용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 포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규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걸 약정으로 다 처리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종합 물류를 이제 공장에서부터 수출자 공장에서부터 수입자 공장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그 관리하는 규제하는 이 법 제도가 국제조약이나
국내 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이제 법학자로서 그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대책이 이제 필요하다고 봤고, 뭐 저는 이제 국제물류의 원하는 흐름을 보장하는 국제조약의 체결이다라는 이름으로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어떤 외국에 있는 다른 학자들하고 뭐 의견을 나눴거나 그 사람들이 글을 본 것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제 제 생각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밝혀봅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물류의 흐름을 현재는 계약으로 이제 규율을 하게 되는데 이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아주 여러 당사자가 이제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국가의 흐름이 방해가 되면은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미국에서 발생된 그런 병목 현상이 결국은 우리나라, 일본, 뭐 유럽에까지 다 미치게 됐지 않습니까? 배가 선박이 이제 부족하게 돼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박이나 박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 국제조약에서 몇 가지를 이제 규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가의 책무를 부과해야 된다. 뭐 국가란 것이 뭐 의무, 국가에게 우리가 의무를 책임을 묻는 것은 좀 그래서 책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각국은 국제적인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책무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국제조약을 통해서 트럭 운전자 선원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확보할 책무를 부과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뭐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자들은 뭐랄까 그 이제 미국에 입경이 되지 않아서 뭐 트럭 운전사들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뭐 이런 그런 국제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뭐 국내적으로 좀 더 다른 조치를 취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의무가 있다면은. 그리고 트럭, 열차, 선박, 항만 같은 하드웨어를 또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조약을 가지고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의회에 가서 또 예산을 또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물류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이제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뭐 보관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정보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운송 하역은 이제 물론이고요. 상당한 주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조약이나 국내법이 우선 이제 조약에서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헤이그 비서비 규칙과 이제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이제 부담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강행 규정을 둬 가지고 조약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한 약정은 이제 무효로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도 아직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확신은 없습니다만은 출발일과 도착일을 어떤 형태로든 좀 여유를 두더라도 명기를 해서 지연 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 종합물류업자가 이제 부담하도록 뭐 1월 1일 도착한다. 그럼 1월 1일 도착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지연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얼라운스를 좀 더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선박근조법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유를 상당히 둬서 그 여유 기간을 넘어서는 지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우리가 지연 책임은 이게 이제 그 예측 가능성 등등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특별 손해라고 해서 손해배상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좀 손해배상을 하는 방향으로 조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제조약에서 이제 종합물류업자는 이제 운송과 관련해서 계약 운송인이 되는 것이고요. 선화증권을 이제 그 발행하게 되면 이제 화주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이제 부담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의 제공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이제 운송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에도 이 컨테이너 박스를 꼭 운송인이 제공해야 되느냐, 화주가 제공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이자 물류회사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에 있어서 이제 운송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했기 때문에 운송인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수입의 측면에서. 그런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운송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제공한다고 할 때는 이자 물류 회사와 같은 그런 계약 운송인이 있고 또 지금 그 외항 그 전기 승사와 같은 실제 운송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화주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 운송인인 종합 물류업자 등도 박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자 물류 회사들이 또 망이 좋기 때문에 그 회수할 때도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박스를 이제 보유하기 위해서는 전기선사들이 상당한 그런 부담을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는데 말하자면 특히 이제 이자 물류회사들 종합 물류업자들과 쉐어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리지 않느냐 그런 내용도 이 국제조약에 담았으면 좋겠다. 이 운송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내용은 헤이그 비수비 규칙에도 나와 있지 않고 우리 상법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것을 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이제 운송물에 대한 운송이 아니고 그 운송물을 담은 박스의 제공이기 때문에 논외로 되었던 것이고 이는 계약을 통해서 관행을 통해서 됐던 것인데 조약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스에 대한 법 제도화를 좀 계속해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반납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납 의무도 우리 법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송화인이 그 반납 의무를 부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수화인이 이제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기 때문에 수화인이 의무를 부담하게 법률로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화인이 이 디텐션 차지 같은 걸 많이 부담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이것도 우리가 법률로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요 법제도가 이건 이제 그 조약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공 컨테이너가 이제 미국이나 뭐 다른 유럽에 많이 가 있으면 이 공 컨테이너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각 선사가 그 자기들 선사별로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풀링을 해가지고 이제 공동 관리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제 협조 제도 이제 상술한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컨테이너의 대형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항만 협회의 세계 조직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계 항만 협회가 있는데 대형선을 만들 때 이게 뭐 IMO라든지 뭐 어느 국제 기구 웅크타드라든지 여기를 통해서 선사들이 우리가 이 정도의 큰 배를 만들겠습니다. 적절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체크해보는 그런 제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기선사들이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제 각국의 그 항만에서는 부두를 크게 만들고 또 겐처리 크레인을 해주고 이렇게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미국 그 서부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조건하고 대형화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니다. 약간의 얼라운스 없이 대형화를 시킨 결과가 이번에 이런 그 이제 미국에서의 병목 현상을 가속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대형화할 때는 이런 국제 공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 좀 더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양적 완화를 할 때도 각 정부가 막 돈을 막 풀 게 아니라 양적 완화하면 수입이 얼마나 늘지를 고려해 가지고 물류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선사의 공동행위는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운법 29조에는 이제 공동행위를 허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운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법에 가면은 그 공정거래법 제 58조에서 그 58조에서 정당하지 않으면은 그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은
또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이 있고 예외 규정으로 형법 29조에서 특별하게 또 예외를 허용했다가 또 거꾸로 가서 공정거래법 58조에서 정당하지 않으면 또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공정거래법 제19조에 의한 그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해운법 29조는 우리가 1963년에 해운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경쟁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운송인은 화주를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거는 경쟁법 요소거든요. 그런데 경쟁법은 우리가 공정거래법이 1980년에 생겼고 1978년에 우리가 이제 라이너 코드를 따라서 이제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29조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해운법의 29조는 연역적으로 굉장히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그 정당한지를 판단할 때는 해운법에 의한 그런 이제 판단을 시각에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뭐 안타깝게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 이제 뭐 기본적인 연초에 하는 운임 신고 말고 122번에 있었던 그런 이제 그 부가적인 운임 신고 자체는 기본 신고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양수산부에 신고를 했어야 될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해양수산부는 그런 122번의 사항은 신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에서는 그건 자기들의 잣대로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다 해서 이제 과징금을 이제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일본법과 비교해 보더라도 일본법은 그런 이제 그 해운법 안에 굉장히 명확하게 그 규정이 잘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은 이게 규정 자체가 좀 미비한 상태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법원에서 이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선 사항으로서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FMC 같은 경우에는 협의 제도는 없고 신고 제도만 있는데 신고를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선사뿐만 아니라 MVOCC 그다음에 터미널 운영자도 그 신고 이제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는 미국의 공정거래법의 엔티트러스트법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보호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이제 시핑 액트와 FMC처럼 가면 좋겠다. 이제 그 해양수산부에서 그 29조에 따른 심사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더 독립적인 이제 기구를 가져가자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그 예, 예. 45분에 마쳐야 되는데 한 7, 8분 남은 것 같습니다. 세 분 토론자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이동덕 박사님, 도승민 부장님, 배병석 전문의부터 HMM의 조성민 부장님부터 먼저 가시죠.